제발, 의사 선생님, 제 아이가 숨을 못 쉬어요. 누가 제발 제 아이 좀 살려주세요. 윤수진의 절박한 외침이 청담대학병원의 차가운 대리석 복도에 울려 퍼졌다. VIP 병동으로 향하는 길목, 모든 것이 최고급으로 장식된 그 공간에서 남루한 차림의 그녀는 이질적인 존재 그 자체였다. 그녀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은 한 남자와 정면으로 부딪혔고 균형을 잃고 휘청했다. 어딜 감히! 그녀의 팔을 거칠게 밀쳐내는 경호원의 으르렁거림과 동시에 품에 안긴 아이가 고통스러운 기침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남자, 신화그룹의 총수 강태민 회장은 경호원을 제지하지도 불쾌감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강태민은 방금 전까지 아내 박서연과 또다시 실패한 시험관 시술에 대해 통화하던 중이었다. 이번에도 실패라니 도대체 병원에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당신 몸 관리는 제대로 한 거 맞아? 냉담한 목소리로 아내를 질책하던 그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신화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그에게 후사는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그룹의 존속에 걸린 중대한 과제였다. 그는 이 병원의 최대 후원자 자격으로 다른 이사진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자신의 완벽하게 통제된 삶에 끼어든 이 불청객과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의 심기를 거슬렀다. 그는 짜증스럽게 고개를 돌려 바닥에 주저앉은 여자를 쳐다봤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은 멈췄다. 여자의 품에 안겨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아이, 그리고 그 여자의 치맛자락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또 다른 아이. 두 아이의 얼굴. 그 얼굴은 강태민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건 자신의 얼굴이었다. 자신이 기억하는 서재의 깊숙한 것, 앨범 속에 갇힌 자신의 어린 시절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쌍둥이였다. 두려움에 찬 그 작은 눈망울들은 정확히 그가 세상을 향해 가졌던 불신과 외로움을 담고 있었다. 수진아. 태민의 입에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이름이 새어나왔다. 바닥에 주저앉은 여자는 한때 그가 세상의 전부라 믿었던 여자 윤수진이었다. 10년 전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헤어져야 했던 첫사랑. 그녀는 왜 여기에, 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그리고 왜 자신을 꼭 닮은 아이들과 함께 나타난 것인가. 태민의 머릿속은 수만 개의 질문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고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가 아는 모든 의학적 상식과 진단이 그의 뇌리에서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태민은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의사가 분명히 저는 불임입니다만. 10년 전 수진과 강제로 헤어진 직후 아버지 강 회장이 내밀었던 종합병원 검진 결과지. 남성 불임, 무정자증, 임신 가능성 0%. 그 진단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다. 그것은 수진을 포기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이자 정략 결혼 상대인 박서연에게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야 하는 족쇄가 되었다. 그는 신화그룹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가장 큰 치부를 받아들였다. 그의 혼란을 깨트린 것은 수진의 반응이었다. 태민을 알아본 윤수진의 얼굴은 경악과 공포 그리고 깊은 원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마치 괴물이라도 본 듯 비명을 삼키며 아픈 아이를 감싸 안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오지마, 제발 오지마. 그녀는 다른 한 아이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며 그를 피해 미친 듯이 복도 반대편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재회의 반가움이 아닌 모든 것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공포였다. 수진아, 잠깐만, 수진아. 태민이 외쳤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강태민은 텅 빈 복도에 홀로 서 있었다. 방금 전 아내에게 퍼부었던 냉정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손은 통제불능으로 떨리고 있었다. 불임, 내가 불임인데 그럼 저 아이들은 누구지? 왜 수진이가 나를 보고 도망치는 거지? 아이들의 얼굴이, 특히 그들의 눈이 그의 망막에 낙인처럼 찍혔다. 10년간 견고하게 쌓아 올렸던 그의 세계가, 그가 철석같이 믿었던 진실이 단 몇 초 만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소리쳤다. 당장 저 여자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태민은 신화그룹 70층 서울의 하늘을 발 아래 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병원 복도의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머물러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전경은 그의 성공을 증명하듯 화려했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가죽 의자에 몸을 묻었지만 병원에서 맡았던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아이의 가쁜 숨소리, 그리고 절망에 찼던 수진의 눈빛이 그를 사로잡았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M&A 계약서가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서류에 눈길조차 주지 못했다. 회장님, 10분 뒤 이사회 긴급안건 보고가 있으십니다. 김 비서가 조용히 보고했지만 태민은 허공을 응시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방금 전 병원에서의 소란은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 여자는 찾았나? 태민이 벼락처럼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초조함이 묻어났다. 아니, 그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병원 CCTV를 확인했지만 후문으로 빠져나간 뒤의 동선이 김 비서는 당황했다. 강태민이 이토록 개인적인 일로 동요하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다.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한민국 땅에 있다면 24시간 안에 내 앞에 데려와. 이사회는 재앙 그 자체였다. 태민은 재무제표의 숫자들 위로 쌍둥이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환각에 시달렸다. 회장님, M&A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 의견을 여쭙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민은 그를 노려보았다. 그런 사소한 것까지 내가 결정해야 합니까? 당신들 월급은 그냥 받아가는 건가?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소한 것? 수조 원이 걸린 프로젝트가 사소한 것이라니. 강태민은 자신의 실언을 깨달았지만 수습할 기력도 없었다. 그는 회의 중단하지 라는 말만 남기고 회의실을 박차고 나왔다. 내가 불임인데 그 아이들은 뭐지? 왜 하필 나를 닮은 거지? 집무실로 돌아온 그를 기다린 것은 아내 박서현의 전화였다. 당신 어떻게 된 거야? 병원에서 그 여자랑 마주쳤다며. 이사들 사이에서 벌써 말이 나와. 당신이 웬 거지 같은 여자 앞에서 얼어붙었다고? 그것도 모자라 이사회를 뒤집어 엎어? 서현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했다. 그녀는 국내 최대 로펌의 외동딸이었고 그녀와의 결혼은 신화그룹의 법적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 그 대가로 태민은 그녀의 예민함과 집착을 견뎌내야 했다. 별일 아니었어. 그냥 아는 사람 같아서. 태민은 지친 목소리로 답했다. 아는 사람?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 병원비를 못 내서 무릎 꿇는 여자가 있어? 혹시 당신 옛날에 만났다던 그 가난뱅이 여자야? 서연의 의심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그녀는 태민의 과거를 전부 알고 있었다. 아니, 시아버지인 강 회장에게 전해 들어서 알고 있었다. 헛소리 마. 피곤해서 그래. 그리고 당분간 시험관 시술은 중단해. 나도 지쳤으니까. 태민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서연은 수화기를 붙잡고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그 여자다. 10년 전에 사라졌던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의 불안감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지키고 있는 이 완벽한 가정의 기반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였다. 태민은 서재 깊숙한 곳에 금고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벨벳 상자 하나를 꺼냈다. 상자를 여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안에는 검게 변색된 은 목걸이 한 짝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태양이 타오르는 모양의 펜던트, 그 뒷면에는 TM이라는 이니셜이 서투른 글씨체로 각인되어 있었다. 이것은 10년 전 대학생이었던 그가 아르바이트비를 털어 맞춘 유일한 사치품이었다. 그가 수진에게 주었던 절반의 달과 한 쌍을 이루는 물건이었다. 나는 태양, 너는 달. 우리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하나의 세상이 완성되는 거야. 유치하지만 진심이었던 맹세였다. 그는 태양 펜던트를 손에 쥐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수진아, 너 정말 살아있었구나. 그런데 왜 도망친 거야? 그는 10년 전 아버지가 내밀었던 진단서를 떠올렸다. 무정자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 그 절망감에 그는 수진을 놓아주었다. 아니, 그것은 변명이었다.
그는 가난했던 수진을 지켜낼 힘이 없었고 신화그룹의 후계자라는 자리를 포기할 용기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을 불임이라는 의학적 진단 뒤에 숨겼다. 그는 수진에게 차갑게 말했었다. 난 아이를 가질 수 없어. 너에게 미래를 줄 수 없어. 헤어지자. 수진은 울며 매달렸지만 그는 외면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김 비서가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다. 회장님, 요청하신 여자의 신원은 아직, 하지만 현장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김 비서가 내민 것은 작은 증거품 봉투였다. 태미는 숨을 멈췄다. 봉투 안에는 그녀가 무릎을 꿇었던 그 자리에 떨어져 있던 낡고 검게 변색된 은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절반의 달 펜던트였다. 그리고 뒷면에는 SJ라는 이니셜이 선명했다. 그의 손에 들린 태양과 완벽하게 한 쌍을 이루는 달이었다. 태미는 비틀거렸다. 나가봐. 그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김 비서가 사라지자 그는 2개의 펜던트를 책상 위에 나란히 놓았다. 10년의 세월에 뛰어넘어 다시 만난 태양과 달.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수진이 그 목걸이를 1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태민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충돌했다. 나는 불임이다. 이것은 강 회장과 병원장이 확인해준 명백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나와 똑같이 생겼다. 이것은 방금 내 2눈으로 확인한 현실이었다. 그리고 수진이는 10년 된 우리들의 징표를 가지고 있었다. 거짓말이야. 태민은 중얼거렸다. 이 모든 게 거짓말이야. 누군가는 나를 속이고 있어. 만약에 10년 전 그 진단이 거짓이었다면, 아버지가 자신과 수진을 헤어지게 만들기 위해 의사와 짜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태미는 자신의 생각에 소름이 끼쳤다. 그것은 아버지를, 신화그룹의 근간을 부정하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수진은 그의 아이들을 혼자서 10년 동안... 아니야, 그녀는 내가 불임이라고 믿고 떠났어. 그렇다면 저 아이들은 내가 불임인데 어떻게? 그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수진이 왜 도망쳤을까? 자신을 원망해서? 아니면 아이들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만약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면 그녀가 굳이 도망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당당하게 나타나 자신을 비웃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쳤다. 마치 거대한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태민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래, 그녀가 도망친 이유, 그 아이들이 나를 닮은 이유, 그리고 이 목걸이. 그는 김 비서를 호출했다. 병원, 아까 그 아이가 입원한 병실, 알아내. 그리고 그 아이의 머리카락이 필요해. 무슨 뜻인지 알겠나? 태민의 눈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이제 직접 확인해야 했다. 김 비서가 내민 보고서는 강태민의 남은 이성을 산산조각 냈다. 그것은 단 몇 장의 종이에 불과했지만 지난 10년간 그가 억지로 외면하고 봉합하려 했던 삶의 균열을 송두리째 찢어발기는 칼날이었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서재,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예술품이 걸린 덕 앞에서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 건져올린 듯한 참혹한 진실과 마주했다. 보고서의 첫 줄은 간결했다. 대상 윤수진, 현 35세. 그 아래로 그녀의 10년치 삶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윤수진은 서울 변두리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서 거주 중이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 그마저도 6개월치가 밀려 당장이라도 쫓겨날 위기였다. 그녀의 이력은 처절했다.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야간 전단지 배포. 하루 4시간 이상 잠을 잡은 기록이 거의 없었다. 태미는 그녀의 앙상했던 손목과 푸석했던 뺨을 떠올렸다. 한때 세상 누구보다 밝게 빛나던 그녀의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묵직하게 짓눌렀다.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무너뜨린 것은 다음 페이지였다. 가족사항, 장남 강민준 6세, 장녀 강민서 6세, 미혼모 상태로 출생신고. 강민준, 강민서. 태미는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왜 강씨인 거지? 왜 하필 자신의 성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사진을 넘겼다.
병원 복도에서 스치듯 보았던 그 얼굴들이었다. 웃고 있을 때조차 어딘가 그늘이 져 있는, 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을 빼닮은 두 아이. 그리고 민준의 이름 옆에는 붉은색 글씨로 병명이 적혀 있었다. 재생 불량성 빈혈, 에이플라스틱 어니미아, 급성, 골수 이식 외엔 치료법 전무. 태미는 통유리창으로 다가갔다. 발 아래에는 한강의 화려한 야경과 그 위를 수놓은 불빛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대한민국 상위 0.1%의 삶, 그 정점에서 그는 가장 비참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이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어느 어둡고 축축한 옥탑방에서 자신의 첫사랑이,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아이들일지도 모르는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10년 전 수진에게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 진단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그는 그 말을 방패 삼아 그녀를 버렸고 그 대가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잃었다. 차 준비해. 태미는 경호원도 수행 비서도 모두 물리쳤다. 그는 자신의 마이바흐 운전대를 직접 잡았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곳은 그가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서울에서 가장 가파른 달동네였다. 화려한 강남의 대로를 벗어나자 풍경은 급격히 초라해졌다. 그의 차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길, 금이 가고 페인트가 벗겨진 담벼락들. 그의 최고급 세단은 그곳의 풍경과 노골적으로 충돌하며 모든 이의 시선을 끌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보고서에 적힌 주소, 끝 없어 보이는 가파른 계단 앞에 섰다. 계단을 오르는 내내 그의 심장은 발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때 마침내 옥상으로 향하는 낡은 철문이 나타났다. 문을 열자 시야에 들어온 것은 빨랫줄에 널린 해진 아이들의 옷과 그 옆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는 수진의 뒷모습이었다. 10년 만에 제대로 마주한 그녀는 너무도 변해 있었다. 거칠게 갈라진 손등, 힘없이 묶은 머리카락, 찬 바람을 맞기에는 턱없이 얇아 보이는 홑겹 스웨터. 태미는 목이 메어 차마 그녀를 부를 수 없었다. 그가 벌인 사랑의 결과가 너무도 참혹해서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수진아. 그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폐지를 묶던 수진의 어깨가 돌처럼 굳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태민을 발견한 순간 그녀의 눈은 10년 전의 그 어떤 원망보다 더 깊은 공포와 경멸로 가득 찼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폐지를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다. 당신이 여길 왜 와요?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이나 그리움 따위는 1%도 존재하지 않았다. 태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는 보고서를, 아이들의 이름을, 병명을 꺼내고 싶었지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병원에서 봤어, 아이들. 오지 마! 수진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녀는 낡은 옥탑방 문으로 달려가 길을 막아섰다. 마치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을 지키려는 어미사자처럼 온몸으로 경계심을 드러냈다. 당신이 여길 왜 와? 우리한테 대체 왜 이러는 건데? 그녀의 절규는 태민의 가슴을 후벼 팠다. 아이들, 아픈 아이, 민준이, 그리고 민서, 그 아이들. 태민이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그는 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의 인생을 건 질문이었다. 그 아이들, 내 아이들, 맞지? 그 말이 공기 중에 흩어지자마자 수진은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데도 그녀는 멈추지 않고 웃었다. 뭐라고? 당신 아이? 하! 그녀가 태민을 경멸하듯 쏘아붙였다. 당신 10년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잊었어? 똑똑히 말했잖아. 당신은 아이를 못 가질다고. 당신 입으로. 수진의 외침은 비수처럼 태민의 심장에 박혔다. 당신은 불임이라고 했어. 그래서 날 버렸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우리 앞에 나타나서 그 아이들이 당신 아이냐고? 당신 진짜 악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눈에 어린 것은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남은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처절한 분노였다.
그녀는 태민을 밀치려 했지만 그는 버티고 섰다. 수진아, 제발 사실대로 말해줘. 그 아이들. 아니야! 수진은 태민의 뺨을 힘껏 내리쳤다. 짝! 하는 소리가 옥상에 울려 퍼졌다. 절대 당신 아이 아니야. 내 아이들이야. 나 혼자 낳고 나 혼자 지옥을 기면서 키운 내 아이들이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입에 올릴 이름이 아니야. 그녀는 태민을 거칠게 밀어내고 옥탑방 문 안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안에서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다. 쿵, 쿵. 그녀는 문에 몸을 기대고 주저앉아 아이들이 들을까봐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다. 제발 가. 제발 그냥 우리 좀 내버려둬. 태민은 차가운 철문 앞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심장이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는 자신의 입으로 불임이라고 말했다. 그게 그가 아는 유일한 진실이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진실이라면 수진이 왜 저토록 격렬하게 반응하는 걸까? 왜 아이들의 성이 강씨인 걸까? 만약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면 그저 네, 다른 남자아이예요. 그러니 꺼져요 라고 말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비밀이 탄로날까봐,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는 닫힌 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아니, 내가 거짓말에 속고 있었던 거야. 나는 불임이다. 아니, 저 아이들은 내 아들, 딸이다. 두 개의 상반된 진실이 그의 뇌 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는 차로 돌아와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병원에 연락해. 어제 의뢰한 DNA 검사 24시간 안에 결과 나오게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리고 강민준 아이의 주치 지금 당장 연결해. 강태민이 옥탑방을 떠나자마자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강민준, 아들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이었다. 수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다. 보호자분, 아이 상태가 정말 위험합니다. 당장 정밀검사와 무균실 입원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하지만 지난번 검사비도 아직 미납 상태시네요. 규정상. 수지는 의사의 바지가랑이로도 붙잡고 싶었다. 돈은 제가 어떻게든. 그녀의 지갑에는 10,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다. 바로 그때 수간호사가 다급하게 뛰어와 의사에게 귓속말을 했다. 방금 강민준 환자 진료비 전액이 VIP 원무과를 통해 완납 처리되었습니다. 익명으로요. 의사의 눈이 커졌다. 수진 역시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익명이라고요? 그게 무슨... 그녀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 방금 전 옥탑방에 찾아왔던 강태민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가 왜? 동정인가? 아니면 아이들을 빼앗기 위한 밑밥인가? 수지는 혼란스러웠지만 아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지금은 그 어떤 자존심도 의심도 사치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원 동의서에 서명했다. 제발 우리 민준이 좀 살려주세요. 한편 박서연은 남편의 수상한 행동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 이사회를 뒤엎은 것, 자신과의 통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것, 그리고 오늘 오후 수행기사 없이 직접 차를 몰고 강북의 달동네로 향했다는 보고까지. 그녀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했다. 신화그룹이 후원하는 청담대학병원의 병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병원장님, 오늘 강태민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접촉한 환자가 있나요? 특히 소아병동에요. 병원장은 박서연의 싸늘한 목소리에 바짝 긴장했다. 그게 강민준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방금 전 강 회장님 비서실 이름은 아니고 익명으로 진료비 전액이. 강민준. 서현은 그 이름을 곱씹었다. 강씨? 그녀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 아이 보호자, 지금 당장 만나게 해주세요. 서현은 최고급 모피코트를 걸치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가 무균실 복도에 도착했을 때 윤수진은 유리창 너머로 간신히 잠든 아들을 보며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서현은 수진의 남루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당신이구나. 10년 만에 내 남편 앞에 다시 나타난 이유가 돈 때문이었어? 수지는 경멸감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여자. TV에서 태민의 아내라고 소개되던 바로 그 여자, 닥서연이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는 척하지 마. 서연이 핸드백에서 수표책을 꺼내들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1억이라고 숫자를 적어 내려갔다. 이 정도면 돼? 아니면 더 필요해? 당신 같은 밑바닥 인생에겐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일 텐데. 그녀가 수표를 수진의 얼굴 앞으로 내밀었다. 이 돈 받고 당장 내 남편 앞에서 그리고 이 병원에서 사라져. 그 애가 강태민 회상 아이든 아니든 감히 신화그룹 사람 행세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것은 모욕이었다. 지난 10년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버텨온 모든 세월에 대한 모욕이었다. 수지는 분노로 온몸이 딸렸다. 그녀는 서연이 내민 수표를 거칠게 낚아채 그녀의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당신 돈 필요 없어. 찢어진 수표 조각들이 바닥으로 흩날렸다. 당신 남편, 이제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 아이들은 돈으로 파는 물건이 아니야. 다신 내 아이들 모욕하지 마. 수진의 외침에 복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박서연은 태어나서 처음 겪는 굴욕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네가 감히. 같은 시각 신화그룹 회장실. 강태민은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김비서가 가져온 민준의 머리카락 샘플은 이미 국내 최고 유전자 검사기관으로 넘어간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손톱을 물어뜯으며 방안을 서성했다. 내가 불임인데. 그 명제는 10년간 그의 정체성 그 자체였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는 지금 한 여자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는 멍청한 남자에 불과했다. 하지만 만약 그게 거짓이라면 그의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김비서가 하얀 대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긴급으로 처리했습니다. 태민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김비서에게서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들였다. 그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봉투가 제대로 뜯어지지 않았다. 그는 결국 봉투를 찢어발겼고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들었다. 수많은 전문 용어들과 숫자들. 그의 눈은 오직 마지막 한 줄, 결론이 적힌 부분만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맸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문장을 발견했다. 친자관계 분석 결과 의뢰인 강태민, 부과 대상자 강민준, 자의 유전자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부자관계 성립 확률 99.999%로 친자관계가 성립합니다. 99.999% 친자관계 성립. 그 단어들이 그의 눈앞에서 폭발했다. 그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손에서 힘이 풀리며 서류가 바닥으로 팔랑거리며 떨어졌다. 그는 휘청거리며 책상 모서리를 붙잡았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회장님! 김 비서가 놀라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태민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수진의 이름이 아니었다. 아버지. 그것은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신음이었다.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그는 자신의 삶 전체가 거대한 사기극이었음을 깨달았다. 박서현과의 불행한 결혼, 아이를 갖기 위해 수년간 반복했던 고통스러운 시술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빌미가 되었던 10년 전 수진과의 이별. 그 모든 것이 불임이라는 단 하나의 거짓말에서 시작되었다. 전부 거짓말이었어. 그가 중얼거렸다. 내가 내 아이들을... 그는 10년 전 난 아이를 가질 수 없어라며 수진에게 냉정하게 돌아섰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 수진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임신 사실을 알리려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절망했을까? 그는 자신의 책상에 엎드렸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냉철한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한 남자의 절규가, 뒤늦은 후회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뒤섞인 울음소리가 회장실을 가득 메웠다.
내가 무슨 짓을... 강태민은 지옥에서 막 돌아온 악귀와 같은 모습으로 펜트하우스를 향했다. 그는 DNA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쥔 채 사자처럼 으르렁거렸다. 김 비서가 운전하는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10년이 어떻게 기만당했는지, 그리고 그 기만 위에서 자신의 아이들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었는지를 곱씹었다. 분노가 그의 피를 태웠다. 그가 펜트하우스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거실에는 놀랍게도 아내 박서연과 아버지 강 회장이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마치 그의 방문을 예상했다는 듯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렇게 소란이야. 회사 일은 다 팽개치고. 강 회장이 못마땅한 듯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박서연은 남편의 헝클어진 모습과 살기 어린 눈빛에 순간적으로 겁을 먹었지만 이내 꼽갛게 허리를 폈다. 당신 꼴이 그게 뭐예요? 어디서 무슨 짓을? 닥쳐! 태민의 고함에 서연이 움찔했다. 태민은 피에 젖은 듯 붉어진 눈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며 손에 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거실 테이블 위로 세게 내던졌다. 이게 뭡니까? 서류가 찻잔을 엎으며 흩어졌다. 대체 이게 무슨 짓들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태민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나왔다. 강 회장은 테이블 위의 서류를 흘기 쳐다보았지만 표정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박서연은 친자 관계 99.999%라는 글자를 본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태민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태민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지극히 평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알아냈더군.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그래, 맞다. 10년 전 그 진단서 가짜였어. 내가 만들었지. 태민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아버지가 어떻게라니? 강 회장의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커졌다. 신화그룹 후계자가 고아나 다름없는 웬 가난뱅이 계집애한테 빠져서 인생을 망치려는 걸 이 애비가 어떻게 보고만 있으란 말이었나? 넌 박서연과 결혼해서 신화를 더 키워야 할 운명이었어. 그깟 여자애 하나 떼어내기 위해 그 정도 거짓말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고백이 아니라 훈계였다. 태민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자신의 10년 고통이 수진과 아이들의 지옥 같은 삶이 아버지에게는 그깟 여자애 하나 떼어내는 사소한 절차에 불과했던 것이다. 사랑해서 그랬어요, 태민 씨. 그때까지 떨고만 있던 박서현이 울부짖으며 태민에게 매달렸다.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이 그 여자 때문에 흔들리는 걸 볼 수가 없어서 아버님이 하자는 대로 흑흑. 태민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게 사랑이야? 내 인생을, 그리고 내 아이들의 생명을 당신들 욕심 때문에. 바로 그때였다. 그의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렸다. 병원이었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전화를 받았다. 강민준 환자 보호자 되십니까? 환자 상태가 위급합니다. 지금 당장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검사한 보호자님과 동생 강민서 양 모두 불일치 판정이 나왔습니다. 의사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태민의 뇌를 강타했다. 수진이도 민서도 맞지 않는다고? 그럼 내 검사 아직 안 했어. 당장 내 거 검사해. 내가 지금 병원으로 가겠어. 태민은 다시 미친 듯이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강 회장과 서연의 만류도 뿌리쳤다. 그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 검사실로 뛰어들어가 피를 뽑았다. 제발. 그는 평생 신을 믿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기도했다. 수지는 무균실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넋이 나간 상태였다. 태민은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지만 차마 아무 말도 걸 수 없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검사 결과를 들고 온 의사의 얼굴은 경악과 희망으로 뒤엉켜 있었다.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강태민 회장님의 골수가 6개 항원 모두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아버님이 유일한 기증자입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태민을 돌아봤다. 10년간 원망하고 증오했던 남자.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 태민은 의사에게 소리쳤다. 당장 수술 준비해. 하지만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그게 방금 병원 이사회에서 긴급 연락이 골수 기증은 전신 마취가 필요하고 기증자의 건강에 심각한 무리를 줄 수 있어. 신화그룹 총수의 건강을 담보로 수술을 승인할 수 없다고. 뭐라고? 태민이 고개를 돌렸을 때 병원 로비에는 어느새 그의 아버지 강 회장과 박서현 그리고 병원 이사진들이 도열해 있었다. 강 회장이 냉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민아, 넌 신화그룹의 총수다. 그깟 사생아 하나 때문에 네 몸에 칼을 대. 절대 안 된다. 박서현 역시 울부짖었다. 당신이 수술대에 오르면 나도 죽어버릴 거예요. 저 여자랑 저 애들 내가 당장 이 나라에서 못 살게 만들 거야. 수지는 그들의 협박에 다시 한번 절망하며 주저앉았다. 순간 병원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알았는지 기자들이 냄새를 맡고 카메라를 든 채 몰려들기 시작했다.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다. 강태민 회장과 혼외자 스캔들. 이것은 대한민국을 뒤흔들 특종이었다. 강 회장은 이사진들에게 기자들을 막으라고 소리쳤다. 태민은 이 모든 광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숨을 몰아쉬는 아들, 민준을 보았다. 그리고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수진의 얼굴을 보았다. 태민은 결심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수십 대의 카메라와 마이크 앞으로 걸어나갔다.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회장님, 사실입니까? 저 아이가 정말... 한 기자가 소리쳤다. 태민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병원 로비 전체에 그리고 전국의 생방송 카메라를 통해 울려 퍼졌다. 저는, 강태민은 지난 10년간 제 아버지와 아내에게 철저히 기만당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저기 무균실에 누워 죽어가고 있는 아이 강민주는 제 아들입니다. 제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는 수진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제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저 하나뿐입니다. 그는 다시 카메라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그룹의 총수로서의 냉철함이 아닌 한 아버지의 절박함만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제 아버지와 병원 이사회는 제 아들의 목숨보다 신화그룹의 경영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제 아들 강민준을 살리기 위해 저 강태민은 신화그룹의 모든 상속권과 CEO 지위, 그 모든 것을 이 시간부로 전부 포기하겠습니다. 제게는 그룹의 주식보다 제 아들의 생명이 1000만 배는 더 중요합니다. 당장 수술을 준비하십시오.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지고 길고 긴 시간이 멈춘 듯한 복도에 정적이 흘렀다. 강태민의 폭탄 선언은 병원 이사회와 강 회장의 손발을 묶어버렸다.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수술을 막을 명분은 사라졌다. 강 회장은 충격으로 쓰러져 다른 병실로 옮겨졌고 박서연은 기자들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넋을 잃었다. 윤수진은 이 모든 광경을 마치 먼 세상의 일처럼 무감각하게 지켜보았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수술실 문에만 쏠려 있었다. 몇 시간 뒤 짙은 기색이 역력한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수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의사는 말을 이었다. 기증자와 환자 모두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강민준 군은 무균실에서, 강태민 씨는 회복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강태민 회장님이 아닌 강태민 씨라는 호칭이 그가 치른 대가를 실감하게 했다. 수진은 유리창 너머로 옮겨지는 민준의 침대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살았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질식할 것 같았다. 수진은 무균실 앞을 지키다 자신도 모르게 태민의 1인실 병실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문틈으로 본 그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호령하던 CEO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창백한 환자복을 입고 링거를 꽂은 채 잠들어 있는 한 아이의 아버지일 뿐이었다. 수지는 병실 안에 들어와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10년의 원망, 배신감, 그리고 그가 버린 아이들을 혼자 키워야 했던 지옥 같은 시간들. 그 모든 감정이 그를 향한 증오로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핏기 없는 얼굴과 골수를 채취한 흔적이 남은 그의 몸을 보았다. 그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그가 10년 전에 저지른 잘못은 용서받을 수 없었지만 그가 오늘 행한 희생은 그녀가 쌓아올린 증오의 벽을 허물기에 충분했다. 태민이 희미하게 신음하며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수진의 젖은 눈이었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수진을 향해 뻗었다. 수진은 망설였다. 그 손은 그녀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손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아들을 지옥에서 끌어올린 손이기도 했다. 그녀는 떨리는 자신의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태민의 손등 위로 툭툭 떨어졌다.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갈라졌다. 민준이 살려줘서 고마워요. 10년 동안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이 그 한마디와 함께 녹아내렸다. 태민은 그녀의 손을 약하게 쥐었다. 미안해, 수진아.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 그들의 화해는 세간의 관심사에 비하면 너무도 조용한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신화그룹 총수 혼외자 위해 경영권 포기라는 헤드라인으로 뒤덮였다. 신화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강 회장과 박서연의 10년 전 불임 진단서 조작 스캔들까지 터져나오며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강 회장은 뇌출혈로 쓰러진 뒤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고 박서연은 이혼 서류와 함께 유전자 조작 공모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다. 강태민은 약속대로 모든 지분 포기각서에 서명했다. 그는 회복이 끝나자마자 빈손으로 병원을 나섰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울의 펜트하우스가 아닌 강원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 파도 소리가 아침을 깨우는 작은 집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민준아, 민서야, 밥 먹어야지. 윤수진의 목소리는 1년 전의 절박함 대신 평온함이 가득했다.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한 민준이는 여동생 민서와 함께 마당을 뛰어다녔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가난의 그늘이 없었다. 그들의 곁에는 낡은 청바지에 톱밥을 묻힌 한 남자가 나무 의자를 만들다 말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강태민은 신화그룹의 CEO가 아닌 강목수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작은 목공소를 차려 가구를 만들었다. 수십억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던 손으로 이제 그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책상과 의자를 만들었다. 돈은 예전에 100만 분의 1도 벌지 못했지만 그는 40평생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수지는 동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들의 생활을 꾸렸다. 그들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부유했다. 어느 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노을이 지는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다. 태민은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아이들에게 아빠라는 말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그들의 곁을 지키며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속죄하듯 아이들을 돌보았다. 민준이와 민서에게 그는 그저 아저씨였다. 하지만 그날 모래사장에서 뛰놀던 민준이가 발을 헛디던 넘어졌다. 태민이 놀라 달려가 아이를 일으켰다. 괜찮아, 민준아. 많이 다쳤어? 민준이는 무릎을 툴툴 털고 일어나더니 태민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태민의 어린 시절을 꼭 닮아 있었다. 괜찮아요. 그리고 민준이는 태민이 1년 내내 기다렸지만 감히 바라지 못했던 그 한마디를 내뱉었다. 아빠! 태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때 옆에 있던 민서가 까르르 웃으며 태민의 다리에 매달렸다. 아빠, 나도 넘어졌죠. 나도 안아줘. 아빠. 그 두 글자가 태민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는 두 아이를 한꺼번에 끌어안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수조원의 재산과 맞바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 이름을 목이 메어 불렀다. 그래, 민준아, 민서야, 아빠 여기 있다. 수진이 그 모습을 보며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도 행복의 눈물이 가득했다. 네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진 바닷가에 하나로 합쳐졌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마침내 모든 것을 얻었다. 듀엉바이
1년의 시간이 흘러 바닷가 작은 집은 아이들의 7살 생일을 맞이했다. 차가운 대리석 복도가 아닌 태민이 직접 깎아 만든 따뜻한 나무바닥 위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톱밥을 채 털어내지도 못한 태민은 아이들이 작은 고깔 모자를 쓰고 제잘거리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수지는 크림이 서툴게 발린 작은 케이크 위에 7개의 초를 꽂으며 환하게 웃었다. 신화그룹의 거대한 파티가 아닌 내 식구만의 조촐한 생일 파티였다. 생일 축하합니다. 태민의 낮은 목소리가 노래를 이끌었다. 한때 수백 명의 이사들 앞에서 얼음장 같은 명령을 내리던 목소리였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음색으로 변해 있었다. 후! 쌍둥이가 동시에 촛불을 껐다. 무슨 소원 빌었어? 수진이 묻자 민준이가 태민을 껴안으며 외쳤다. 맨날 아빠랑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민서도 질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나는 아빠가 만든 토끼 인형. 태민과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 어린 미소를 지었다. 태민은 케이크 크림을 얼굴에 묻힌 아이들을 바라보며 1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다. 나는 한때 세상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발 아래 둔 펜트하우스, 수조 원을 움직이는 권력. 하지만 내 심장은 단 하나의 거짓말에 갇혀 텅 비어 있었다. 그 차가운 진단서 한 장이 내 모든 것을 앗아간 줄 알았다.